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 범서 선바위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울산 범서에는 선바위라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태화강이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큰 바위가 촛대 모양으로 솟아있어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러 오곤 합니다. 어느 여름날, 저는 아는 동생 가족들과 함께 선바위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얕은 물에서 동생은 위쪽에, 저는 아래쪽에 앉아 놀고 있었는데 한참 노는 도중에 동생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신발이 둥둥 떠내려가기에 따라가 보니 점점 물이 깊어졌습니다. 물이 깊은 데다 속도가 느려져서 저는 무트로 올라와 신발이 떠내려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발을 잡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또 잡으려 하면 다시 멀어졌습니다. 한참 그러길 반복하며 내려가던 중 신발이 떠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한 곳에서 빙빙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다 싶어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뒤쫓아 오신 동생의 아버지께서 제 허리를 낚아채며 무트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발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라 아저씨께 화를 내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제 뺨을 치셨습니다. 뺨을 맞으니 멍했던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여름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는 느긋한 성격이라 뭔가를 쫓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고 그 신발도 2~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슬리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한번 귀신의 표적이 되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선바위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음악 동아리. 제가 7살 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수천 번의 가위 눌림을 경험했죠. 보통 사람은 믿기 어려운 횟수겠지만 사실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집안이 예전에 무당집이었다고 하더군요. 가위라는 건 간단히 말해 공포입니다. 가위에 눌리면서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제대로 눌린 게 아닌 겁니다. 그저 눌릴 뻔한 거죠. 1000번 넘게 가위에 눌렸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가위 눌림은 결코 사람의 의지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가위에 익숙해졌다고 자만했죠. 하지만 그 다음 겪은 가위 눌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1999년 여름, 전 미대생이었고 음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후배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죠. 집은 인천이었는데 전철 막차를 놓쳤습니다. 결국 저 포함 4명이 남았고 저희는 2차로 동아리 연합회장인 성준형의 자취방으로 갔어요. 성준형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인덕원에서 제일 싼 집이야. 그리고 소주를 꺼내며 떠들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집 안에 불쾌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 한쪽에 낡고 오래된 장롱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준형은 제 표정을 보더니 저거 이사 간 사람이 두고 간 거야. 골동품 같아서 버리기 아깝더라고. 그 장롱은 정말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녹슨 자물쇠로 잠겨있고 무거운 나무 장식이 달린 낡은 장롱이었죠. 저는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저희 일행 모두가 보였어요. 다들 방에서 고스톱을 치며 웃고 있었죠. 술을 마셨던 탓인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 꿈속 장면과 똑같이 일행들이 고스톱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였죠. 야, 방금 꿈이랑 똑같다. 신기하네. 그러자 성준 형이 그래 라고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희가 물 좀 달라고 하고 석태는 먼저 마시겠다고 장난을 쳤어요. 성준 형은 저에게 고스톱이나 치라고 했지만 저는 피곤해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성준 형이 침대 위로 뛰어오르며 그럼 나랑 자자 하고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끔찍했죠. 성준 형은 옷을 벗고 손에 칼 2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파란 칼날이 제 목을 긁었고 목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통을 느끼며 가위에 눌렸어요. 석태는 제 몸을 결박하고 주인은 피를 빨아먹는 모습이었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더니 일행은 여전히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다시 꿈이 떠올랐습니다. 야, 방금 꿈이랑 똑같다. 신기하네. 그러자 성준 형이 다시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분이었지만 꿈과 현실을 반복하면서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결국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악몽 속에서 제가 물었죠. 너희들 나한테 왜 이래? 원하는 게 뭐야?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으면 딴 데로 가.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두 여전히 고스톱을 치고 있었고 저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신 뒤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죽여버리기 전에. 성준 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지으며 벽을 치며 울었습니다. 다들 저에게 다가오자 저는 그들을 밀치며 소리쳤죠. 형은 조용히 나가고 주인은 울었으며 석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성준 형이 술을 사서 들어왔고 저는 그들에게 모든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들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몇 달 후 가을 축제 뒤풀이에서 다시 만난 성준 형은 장롱 뒤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싫으면 너도 딴 데로 가. 세 번째 이야기, 배달 괴담. 예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젊었을 때 무엇을 못해보려라는 생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업이었기에 의욕이 넘쳐 배달도 하고 치킨도 튀기고 서빙도 하며 혼자서 1인 3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알바생도 두게 되었고 사장이라기보단 형처럼 친근하게 대하며 가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강변에 있는 한 아파트동에서 배달이 들어오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가냐? 그 단골집에서 너한테 뭐라고 하던. 자주는 아니었지만 2주에 한 번꼴로 그 집에 배달을 갔는데 다녀올 때마다 얼굴이 좀 우울해 보이더군요. 처음엔 별일 아닌가 보다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아파트 단골집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야, 아파트 배달 들어왔다라고 하니 그가 말하더군요. 형, 제가 닭 튀길 테니까 형이 한 번만 다녀와 주세요. 저는 오랜만에 배달도 할 겸해서 치킨을 튀겨서 나섰습니다. 시간이 11시경이라 야식을 시켜 먹을 만한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 배달을 마친 후 다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밖이 훤히 보였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더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꼭대기층에서 올라가면 옥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혼자 있었기에 농담 삼아 혼잣말로 올라가. 장난하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 응.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중간층을 눌러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알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파트 배달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그러자 그 알바 동생이 얘기하더군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형이 얘기하니 본인이 들은 것도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음성이 나오면 입 다물고 빨리 내릴 생각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기차. 이 이야기는 제가 25살 때 열차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일자리를 구하다가 들어간 곳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니까 대기업이라는 생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새마을호나 무궁화 열차에서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고 식당 칸에서 손님을 받는 일이었죠. 그래도 우리나라를 전국적으로 공짜로 다닐 수 있고 사계절을 누비며 우리나라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신기했지만 나중에는 지겨워졌고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물에 빠져 한 달 만에 건진 꼬마아이 시체도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싱싱한 여자 시체도 본 적이 있죠. 산에 올랐다가 목을 맨 아저씨 시체도 전철에 치여 다리와 머리가 공중으로 흩어진 시체도 목격했습니다. 머리가 버스 바퀴에 깔려 터진 아이의 시체도 봤고요. 그런 시체들을 보며 느꼈던 끔찍함이 많지만 열차에서 본 자살한 여자의 시체는
정말 제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부산에서 출발한 새마을호가 동대구역에 도착했죠. 저는 도시락을 팔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차 시간이 5분 정도인데도 열차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주방 쪽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 칸 근처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아줌마가 웬 처녀가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열차에서 내려 기차 밑을 살펴봤습니다. 동대구역은 낮에도 어두컴컴해서 기차 밑을 들여다보니 치마 입은 여자가 보이더군요. 다리와 치마 부분만 보여서 그 여자가 아직 죽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오면 밑에 엎드리면 안 죽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 동생이 천천히 가던 화물기차에 깔렸는데 다친 곳 없이 무사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무사할 거라 생각하고 식당 칸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장님이 밖에 뭐냐? 하고 물으셔서 저는 여자가 뛰어들었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장님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런데 열차가 출발하며 흔들리더니 갑자기 수장님이 저쪽 문 열어봐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문을 열고 밖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붉은색이 보였고 열차가 전진하자 그게 가까워졌는데 여자의 시체였습니다. 열차에 깔린 그녀는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반으로 나뉜 그녀의 몸이 돌멩이 사이에서 피도 별로 보이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죠. 그녀는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고 눈을 치켜뜬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헉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장님은 너 이제 보름은 잠 못 잔다며 웃더군요. 그날 이후 그녀의 눈동자가 제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 눈동자가 계속 떠올라서 찜찜했죠. 심지어 그날 도시락 반찬에는 맛살이 있었는데 도마 위 생선처럼 반으로 잘린 맛살이 그녀의 모습과 오버랩됐습니다. 도시락도 극단적으로 팔렸습니다. 그 여자가 있던 자리 근처는 도시에 있는 손님이 무서워했는지 도시락이 잘 팔리지 않았고 대신 커피만 많이 나갔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강렬한 인상이 머릿속에 박혀서 만화책을 봐도 TV를 봐도 그녀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친구들과 진탕수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느 승강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안개가 자욱하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인 음산한 풍경이었습니다. 저쪽에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기차의 두 개의 헤드라이트는 바로 그 여자의 눈동자였습니다. 강렬한 흰자와 검은 자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차 선로 위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선로가 제 옆구리 아래로 깔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기차는 선로를 따라 저의 옆구리부터 차례로 잘라나갔습니다. 꿈이라서 고통은 없었지만 척추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져 나오는 느낌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반으로 잘린 채 하늘을 바라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날 밤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날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기차 기관사들은 1년에 몇 번씩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선로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고참들이 말하길 시간이 지나면 잊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정도 잠을 거의 못 잤고 피곤해 지쳐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보름쯤 지나니 머릿속에서 조금씩 퇴색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의 두 눈동자만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눈동자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가끔 기차 아래에서 와당탕탕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작으면 개나 고양이가 깔린 소리고 소리가 크면 사람이 깔린 소리죠. 사람이 기차 밑에서 부서지며 마치 농구공처럼 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앞으로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할 때 기차 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또 한 생명이 저 세상으로 갔구나 생각하며 짧은 기도라도 올려주세요. 5번째 이야기, 흘려듣지 마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사 한 번 경험한 적 없는 동네 토박이죠. 3대째 쭉 눌러 살고 있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산 바로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라
동네 토박이들이 많습니다. 누구네 아들, 누구네 손자라고 하면 그 집 하며 서로 얼굴을 트고 사는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입니다. 옛날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기와집이거나 기와집을 개조한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밭도 있었지만 노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소 울음소리가 들려서 설마 했는데 나가보니 소가 밭을 갈고 있더군요. 마을 한가운데엔 번개에 맞은 대추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둘레가 엄청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주변에 돌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돌로 만든 제사상 같은 것도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지금은 마을이 많이 현대화되어 예전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오래된 마을이라 전설 같은 게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도시괴담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도깨비불 같은 전설이죠. 예전엔 길도 포장되지 않아 밤중엔 동네에서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많은 전설은 제쳐두고 제가 직접 겪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꼬꼬마 초등학생이던 시절 추운 겨울밤이었고 시간이 아마 밤 9시쯤 됐을 겁니다. 그때 할머니 방에서 불을 꺼놓고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더군요. 주머니 사정을 확인하니 200원이 있어서 그 당시 시세에 맞춰 빼빼로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가게와 집 사이는 걸어서 20초, 빨리 달리면 5초 거리였죠. 가까운 구멍가게에 200원을 들고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구멍가게는 앞이 트여 있어서 밤에도 전후방 30m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게 앞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아저씨들이 막걸리 드시라고 마련해 둔 작은 마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바로 빼빼로를 집어들고 주인 아주머니께 200원을 내고 돌아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과자만 사서 나온 시간은 대략 5초. 그런데 가게 앞 나무 밑에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신 겁니다.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5초 만에 할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다니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가장 빠른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원래도 동네가 밤이 되면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서 잘 돌아다니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벼락 맞은 은행나무 같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는 돌로 만든 제사상이 있고 해마다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이 제사를 지내시죠. 나무 높이는 5m 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둘레는 꽤 굵고 생김새는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해처리처럼 밑동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신기할 따름이죠. 어릴 때 그 나무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나무 주위를 돌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10살이 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서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안 보이고 숙제도 없어서 그 나무로 놀러 갔습니다. 그 나무 밑동에 올라가서 나무 주위를 돌며 혼자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들 사이에는 그 나무에 관한 작은 금기가 있었습니다. 절대 혼자 있을 때 나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사이에서는 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더 궁금해지더군요. 그 금기가 자꾸 생각나면서 한번 볼까? 만약 귀신이라도 보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힐끔힐끔 구멍을 쳐다보았죠. 뭐야, 별거 없네. 하지만 구멍에서 눈을 떼는 순간 어두운 무언가가 웅크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와 계셔서 어디 갔다 왔어? 하며 야단치셨고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난 뒤 몸에 열이 심하게 나고 구토를 하며 아팠습니다. 결국 심한 몸살 감기로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위에 눌렸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나무 앞에 어떤 여자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거꾸로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이 귀밑까지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눈이 튀어나올 듯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려 할 때 이상하게 김칫국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살짝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큰 식칼을 들고 뭐라 중얼거리시더니 칼로 제 머리와 몸 여기저기를 툭툭 치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깨우시더니 김칫국을 한 모금 마시라며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겨우 회복되어 학교에 나갔지만 이후로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 노는 걸 한동안 금지하셨습니다. 금기란 게 그저 미신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는 함부로 흘려듣지 마라 며 경고하셨습니다. 6번째 이야기, 무서운 아줌마. 제가 이사 가기 전 저희 윗집에는 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가 무서웠습니다. 그분의 방이 제 방 바로 위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만 되면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인지 잘 건드리지 않았고 저도 혹시라도 무슨 일을 벌일까봐 시끄럽다고 항해 전화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간혹 정상인처럼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반상회가 열린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장되는 아주머니께 그 아주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저희 9층에 사시는 아주머니요. 매일 밤마다 쿵쾅거리며 뛰시던데 왜 그런 거죠? 너희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 아주머니 때문에 쿵쾅거린다고 해서 이사 갔지. 그래도 9층 아주머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뭐라 하지 마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5살짜리 딸이 유일한 혈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던 길에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딸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한 봉고차가 순식간에 딸을 납치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3일 후 그 딸은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그 사건 이후 아주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돌아가곤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주머니에게 동정심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아주머니가 싫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시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아침마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면서 남의 집에 배달된 요구르트와 우유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아주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찾아가 마구 화를 내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죄송하다며 눈물만 흘리며 꾸벅꾸벅 사과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화내는 주민들을 말리곤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창문 밖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봤고 몇 초 후 단지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윗집 아주머니가 투신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즉사였지요. 그 옆에는 일요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주저앉아 계셨고 몇 분 후 구급차가 와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자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값 떨어지겠네. 죽을 거면 조용히 죽지. 왜 피해를 주는 거야? 전 무섭습니다. 인간이. 7번째 이야기, 거울. 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라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기억날 정도예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라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와 방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어요. 4시가 다 되어 가니 이제 슬슬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살짝 열려있는 방문 틈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띠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잠옷처럼 보이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어딘가에 앉아있는지 얼굴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 당시 이상한 것들이 자주 보여서 헛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했죠.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방문 틈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졸린 것도 아니었고 방금까지 말짱한 정신으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하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린 거울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울에는 저와 제 뒤에 복도가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방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발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방문 틈으로 봤던 그 소녀가 앉은 채로 고개를 돌려 화장실로 향하는 제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잠시 굳어 있었지만 내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몸을 겨우겨우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밖으로 나가보니 소녀는 사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보지 않게 됐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8번째 이야기, 굴다리.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일이다. 나는 유아 시절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 시골 마을에 큰 땅을 소유하고 계신 지주였고,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이자 큰 사업을 운영하셨다.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1년 만에 우리 집은 붕괴 직전까지 갔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우리는 서울에 좋았던 주택에서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했다. 만수동에서 3년을 살면서 빚은 더욱 늘었고 결국 인천 용현동 굴다리 다방 근처 빌라 2층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 집은 매우 좁았고 구조는 이랬다. 거실은 폭이 약 2m로 좁고 길었다. 방은 2개였는데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보이고 거실을 따라가면 두 번째 방이 있다. 이상하게도 이상한 일이 매번 이 두 번째 방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은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집들이 날이었다. 외가 친척들이 오시기로 한 전날, 앞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여자가 찾아와 아기 포대기를 달라길래 주려고 하는 순간 우연히 어머니가 오셔서 이걸 왜 주냐며 뺏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대기가 찢어졌고 그 여자는 찢어진 포대기의 반을 가지고 돌아갔고 우영이 어머니는 나머지 반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꿈이라며 웃어 넘기셨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들이 날에 우영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일이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그날 외가 친척 20명이 있었지만 좁은 집에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살짜리 어린아이가 창문까지 밟고 올라갈 만한 물건도 없었다. 내 동생은 도대체 어떻게 창문까지 올라갔을까?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사건 전날 어머니는 분리된 2층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일반 침대에 누워 골아떨어졌다. 어머니는 방에 불을 끈 채 토요 미스테리 극장을 보고 계셨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TV를 끄고 주무시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침대 위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속 내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대로 기절하셨고 다음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며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 하지만 이번에 다친 건 내가 아닌 남동생이었다. 두 번째 방에 있던 침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떨어진 높이는 30cm도 안 되었지만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 결국 동생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두 번째 방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되도록 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 뒤 어머니께서 집에 어린 나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어 친척 누나가 일요일에 와 있었다. 어머니가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보일러를 확인하라고 해서 보일러실에 가던 중 두 번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TV 화면이 켜진 채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대담하게도 나는 TV를 끄고 어머니께 돌아가 엄마, TV가 켜져 있었어 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방에 가서 TV를 틀어보셨고 일요일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결국 그 일로 어머니께 혼만 났다. 며칠 뒤 친척 누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병간호를 위해 동생과 병원에 계셨다. 그날 밤은 큰 외삼촌이 오실 예정이어서 마음이 놓였지만 삼촌에게 연락이 없었다. 불안해진 나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TV를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다. 눈을 떠 앞을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괴담에서 귀신을 보면 소리를 지른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을 보면 그럴 수 없었다. 움직이면 그것이 나를 죽일 것 같았다.
내 앞에 귀신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뒤돌아 누워 있었다. 꿈도 아니었고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다. 정신이 멀쩡했지만 나는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그 집을 떠나 근처 주택으로 이사 갔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그 빌라에 불이 나 사람이 죽거나 이상한 것이 보인다며 이사 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아직도 그 집 근처에서 살고 있다. 그 귀신은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간이 선명히 기억난다. 7시 15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용일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있었다. 책가방도 없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홀로 교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시간이 흘러 거의 잊어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그때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 돌아와 그 일을 기록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타자를 치며 그때의 기억을 풀어냈다. 며칠 뒤 리플을 확인해 보니 많은 반응이 있었다.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는 리플을 보고 나도 한번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수봉산을 넘어 20분쯤 걸어가면 그곳이 나온다. 9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리플을 보고 나니 다시 가보고 싶어졌다. 마음먹고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그곳으로 향했다. 수봉공원을 지나 언덕에 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가끔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곳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갈까 했지만 궁금한 마음에 다시 걸음을 옮겼다. 허름한 분홍색 건물 앞에 베델수도원이라는 간판과 선인 컴퓨터 AS라는 새 간판이 보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음침한 복도가 보였고 페인트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2층 현관문을 잡고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안에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 안도했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려고 보니 빈 담뱃갑뿐이었고 옆에 형제 슈퍼가 있었다. 그곳에서 담배를 사니 9년 전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가게에 계셨다. 아줌마, 저 기억하시나요? 그제야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하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셨다. 그리고 이사 온 이후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금방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 호기심에 다시 그 집 창문으로 다가갔는데 반투명한 유리창문에 그 귀신이 얼굴을 바짝 붙이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왔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 귀신은 나를 보려고 점점 다가오더니 꿈틀거리며 1분쯤 지나자 사라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막걸리를 원샷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 눈앞 천장에 유리가 붙어 있었고 그 귀신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로 가고 싶으신 분은 가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니 각오를 하신다면 찾아가 보세요. 인하대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 포도리 공북방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가지 않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9번째 이야기, 무서운 기억.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만 되면 항상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럼 사촌 동생들도 나를 맞춰 놀러와서 같이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외할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살던 저는 먼저 가게 되었고 동생과 강아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잠깐 들렀을 때 엄마가 사촌들은 이번 방학에 못 온다고 하시더군요. 방학 때만 만나던 사촌들이었기에 실망이 꽤 컸습니다. 솔직히 외할머니 댁에는 TV도 잘 나오지 않고 크게 할 것도 없었어요. 동생은 점심을 먹고 졸리다고 낮잠을 자고 저는 혼자 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쓰는 잠자리채처럼 생긴 것을 들고 잠자리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채는 저보다 훨씬 커서 잠자리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근처에 내려놓고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여치를 잡거나 잠자리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잠자리끼리 싸움도 붙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다가오더군요.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 나랑 같이 놀자라고 했습니다. 통성명했던 기억은 없지만 나이도 비슷해 보였고 우리는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둘이 잠자리도 잡고 놀았는데 그 친구는 제가 못 잡는 사마귀도 잘 잡더군요. 그렇게 놀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위에 나랑 친한 형이 사는데 같이 가서 놀자. 재밌을 거야.
저도 흔쾌히 따라가기로 하고 그 형이 산다는 집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 길에서 저보다 형인 것 같은 사람과 동생인 것 같은 아이가 서로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빨간 티셔츠를 입은 친구가 형 집에 가고 있었어. 같이 놀자. 라고 말했습니다. 형도 반가운지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절 보더니 얘는 왜 데려왔어? 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조금 상처를 받았는데 친구가 왜 그래? 형 같이 놀자. 좋은 애야. 혼자 놀면 심심하잖아. 라며 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논에서 물뱀이 지나가길래 저희 넷은 신발을 벗고 논에 들어가 돌을 던지며 놀고 논에 있던 메기도 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밭일을 마치신 것 같은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논에서 거칠게 놀아서인지 다친다며 논에서 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와보라고 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인자하게 웃으시며 얘기하려다가 절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말하셨습니다. 니네 얘랑 놀면 못 써. 왜 얘랑 놀고 있는 거야? 응.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왜 날 싫어하지? 아까 그 형도 그렇고 아주머니는 또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빨간 티셔츠를 입은 친구가 아줌마 왜 그래요? 친구랑 노는데 뭐가 나쁜데요? 왜 그러세요? 라며 아주머니께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놀지 말라고만 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나자 형과 동생도 집에 가봐야겠다며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와 둘이 남게 되자 뭐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후레쉬맨 마지막 편이 있다고 하며 같이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보겠다고 하고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집은 외할머니 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논 한가운데에 위치한 집이었죠. 논을 가로질러 작은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마당도 넓고 외양간에는 소도 있는 등 생각보다 큰 집이었습니다. 친구는 할머니 나왔어라며 마당에 들어섰는데 마침 할머니께서 닭모이를 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반갑게 내 새끼 왔냐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절 보자마자 얼굴이 무섭게 변하며 말했습니다. 쟤는 왜 데리고 온겨? 뭘 하려고 데리고 온겨? 이놈의 시키. 그러면서 친구를 빗자루로 때리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때도 완전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친구는 왜 그래? 할머니. 나랑 비디오 보려고 왔어. 우리 비디오 볼 거야. 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에게도 방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며 혼잣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이 비디오야. 하며 TV와 비디오가 일체형인 작은 TV를 켜고 비디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조정이 뜨고 후레쉬맨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빨리 감기를 누르며 화면을 조정했지만 계속 화면 조정 화면만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는 왜 이러냐며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방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자고 하고 집에 간다고 말하며 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재촉했고 친구는 마당까지 저를 마중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이 바로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곧장 외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며 엄마 나왔어 하고 들어가니 할머니와 숙모 엄마가 갑자기 뛰어오시며 어디 갔었냐고 밤늦게까지 어디 돌아다니냐고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며 아직 낮이라고 했지만 뒤돌아보니 이미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엄마는 놀라서 저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더위를 먹은 것 같다며 찬물을 주셨고 빨리 자라고 하셔서 억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를 찾으러 나가셨던 아버지와 삼촌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혼날까봐 자는 척을 했고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떠보니 어른들이 부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몰래 엿들었는데 제가 더위를 먹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내일은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과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아 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했지만 그 해는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친구네 집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나야 여기 하며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뒷자리에 앉은 저를 창문에서 끌어내며
저긴 내 친구 없다고. 조용히 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 친구 저기 살아 비디오도 같이 봤어. 라며 우겼지만 엄마는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후 한동안 외할머니 댁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가 돼서야 다시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 논 한가운데 있어야 할 예전에 놀았던 친구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기 집 있지 않았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논 주인이 집을 없애고 개간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내 친구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고 엄마는 그 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 집에 친구와 할머니가 살았다며 우기자 엄마는 놀라며 그 집에 할머니와 제 또래 아이가 살았지만 연탄가스 사고로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들이 저를 싫어했는지도 어렴풋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